오늘은 이규보의 경설을 학습하겠습니다. 경설의 경은 거울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그러니 경설은 거울 이야기라고 하면 되겠죠. 아니면 설이 갈래 명칭인 것을 고려해서 거울 혹은 거울에 관하여 쯤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에 많은 설들이 남겨져 오는데요. 설의 전개 방식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 두 가지 방식이 눈에 띕니다. 먼저 지난 시간 이옥설에서 보았던 방식입니다. 작자인 내가 자신의 경험과 그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서술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학습할 경설과 같은 유형입니다. 여기에는 작자의 허구적 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인물이 등장하죠. 작자를 대변하는 인물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물이 자기 생각을 끄집어내서 말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보조적인 인물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인물의 대화로 글을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구리거울인데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작은 구리거울에 지금 빌딩의 모습이 비치고 있거든요. 잘 보이나요, 여러분? 자, 최근에 요즘에 찍은 사진이에요. 유리가 쓰이기 전까지 인류는 이렇게 구리를 갈고 닦아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사 지낼 때 쓰는 녹그릇 본 적 있어요? 유기 그릇이라고도 해요. 구리에 다른 금속을 섞어서 만든 것인데요. 구리 거울이 어떤 것인지 상상하기에 적당한 소재입니다. 그것은 쓰지 않고 두면 퍼런 녹이 쓰는데요. 어린 시절 할머니가 지프로 그 녹그릇들을 반짝반짝 빛이 날 때까지 닦으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거울은 자신의 겉모습을 비추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거울을 닦는 행위로서 자아 성찰이라는 상징적 의미까지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울의 상징성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중국 당나라의 태종이 남긴 말을 한번 보시죠. 구리로 거울을 만들면 자신의 용모를 바르게 할 수 있고, 옛일로 거울을 삼으면 나라의 흥망성쇠를 알 수 있고, 사람으로 거울을 삼으면 자신의 잘잘못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나는 항상 이 세 가지 거울로 나의 허물을 방비하였는데 이제 위증이 죽었으니 마침내 거울 하나를 잃고 말았구나. 그 유명한 당태종의 세 가지 거울 삼경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거울은 앞에서 본 일반적인 구리 거울, 즉 동경이죠. 두 번째 거울인 옛일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 사자를 써서 사경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거울은 사람입니다. 사람 인자를 써서 인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당태종은 구리거울, 역사거울, 사람거울을 통해서 자신에게 허물이 생기는 것을 막아왔는데 그중 사람거울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태종의 이 말은 바로 그에게 간언을 서슴지 않았던 신하 위증이 죽었을 때 남긴 탄식입니다. 이 고사에서 거울은 임금의 사람 거울, 즉 신하라는 상징적 의미도 얻게 되어서 문학작품 속에서 소재로 활용되었죠.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자, 이 초성화는 당나라 태종입니다. 이 사람이 위증이고요. 이 위증이 바로 당태종에 의해 거울에 빗대어진 신하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위증은 날마다
자신의 마음 거울 닦고 또 닦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닦은 맑은 거울, 즉 명경에 옛사람들은 잡념과 허욕이 없는 깨끗한 마음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은 곧 거울을 보는 사람과 동일시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시인 윤동주도 참회록이라고 하는 자신의 참담한 마음을 담은 시에서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 도욕될까? 라고 읊조리죠. 시적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내 얼굴을 비추는 구리거울에 파란 녹이 끼어 있습니다. 거울은 곧 자신이므로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은 치욕을 느끼는 자아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치욕은 바로 자신이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 때문이고요. 유물이라는 건 죽은 사람 혹은 멸망한 나라가 남겨놓은 흔적이잖아요. 바로 식민 지배하에 지식인 청년이 안고 있는 고뇌, 그것을 그려놓은 구절입니다. 옆길로 너무 샜나요? 자, 다시 경설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설에는 두 가지 종류의 거울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동경이고 또 하나는 인경입니다. 그림의 위증 자리에 이규보를 두고 경설의 내용을 이해하면 이해가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경설의 전개 방식은 주요 인물과 보조적 인물의 대화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거사가 주요 인물이고 손, 즉 나그네가 보조적 인물입니다. 따라서 작자인 이규보를 대변하는 인물 거사의 말 속에 이규보의 창작 의도가 담겨 있겠죠. 자, 이제 잘 따라가 봅시다. 거사에게 거울 하나가 있었는데 먼지가 끼어서 마치 구름에 가리운 달 같았다. 거사의 거울을 구름에 가리운 달에 빗대었네요. 거울은 달, 그런데 구름에 가려서 빛이 드러나지 않는 달이니 거사의 거울은 막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거사는 아침 저녁으로 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얼굴을 가다듬는 것이었다. 손이 어떤 사람이 라는 말로 받아들이면 돼요. 손이 보고 묻기를 거울이란 형상을 비추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군자가 이것을 보고 그 맑음을 취하는 것인데 지금 그대의 거울은 흐릿한 것이 안개 낀 것 같아 이미 형상도 비출 수 없고 맑음을 취할 수도 없네. 그런데도 그대는 오히려 늘 비추어 보고 있으니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1차적 의미의 거울은 옷을 입거나 머리를 빗을 때 자기 모습을 비춰보는 용도겠죠. 다음의 2차적 의미는 맑음을 취해 명경이 되는 것이겠고요. 명경은 잡념과 허욕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비유하는 말이라고 앞에서 얘기한 것 기억하죠? 그러니까 손이 거사에게 하는 말은 아무런 쓰임도 갖지 못하는 그 흐린 거울을 뭐하러 날마다 그렇게 들여다보느냐 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거사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거사가 말하기를 거울의 맑음은 잘생긴 사람은 좋아하지만 못생긴 사람은 싫어하네. 이제 경설에서의 두 번째 거울의 의미를 적용해서 읽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 거울은 인경, 즉 임금의 사람 거울인 신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울의 맑음이라 했으니 간언을 아끼지 않는 충신을 가리키겠죠. 다만 당시의 고려가 무신정권 시대였던 점을 고려해서 임금을 권력자 혹은 통치자 이렇게 바꾸어 해석하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은
의로운 권력자 그리고 의롭지 못한 권력자로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은 많아서 만일 못생긴 사람이 거울을 한번 보면 반드시 깨뜨려 버리고야 말 것이니 먼지에 흐려진 것만 못할 것이네. 의롭지 못한 권력자는 위증과 같은 충언을 하는 신하를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위증처럼 한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 차라리 할 말을 다하지 않는 편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먼지로 흐려진 것은 그 겉은 더러워졌을지라도 그 맑은 바탕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니 만일 잘생긴 사람을 만난 뒤에 다시 갈고 닦을지라도 늦지 않을 걸세. 지금 내가 나의 신하된 자의 본분, 즉 통치자의 잘잘못을 알리는 인경 역할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역할을 알고 있는 나의 바탕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니 후에 의로운 통치자를 만나 그 본분에 힘쓰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설은 이규보의 처세관이 담긴 글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그의 현실주의적인 처세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처세관이 뭐냐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견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이라고요. 이규보의 처세에 대한 생각은 명분보다 실리를 우선으로 하는 태도가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를 가리켜 현실주의적 처세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거울을 대함은 그 맑음을 취한 것이지만 내가 거울을 보는 것은 그 흐림을 취하는 것이니 그대는 무엇을 이상스럽게 여기는가? 옛사람은 거울이 막지 않을까봐 맑음을 유지하려고 그것을 보고 또 본 거지만 지금 나는 내 거울이 혹시 맑을까봐 그래서 깨뜨려질까봐 흐림을 지키려고 보는 것이라는 대답입니다. 과연 이규보다운 발상 아닙니까? 그의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찬탄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아리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규보가 살던 그 시대는 무신 정권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기존의 문신들은 자이든 혹은 타이든 벼슬 자리를 다 떠나야 했거든요. 특히 그들 중에서는 해좌7연이라고 해서 그 무리를 결성해서 은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신 정권에 소극적이나마 저항을 표했던 그 사람들하고도 이규보는 교유, 즉 사귀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과 뜻을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규보는 정말 벼슬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다가 최충원의 눈에 들게 되어 벼슬길로 진출했으나 주변의 무고와 탄핵으로 숱한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요. 그때의 그 심정이 그가 남긴 일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이 자기 몸을 보존하려는 결의를 불러온 게 아닐까 하는 것이 후대 학자들의 이규보에 대한 평가입니다. 마지막 정리를 해보죠. 경설은 한문수필 설입니다. 거사의 흐린 거울을 구름에 가리운 달에 비유했죠. 또 손에 거울의 흐림을 안개가 낀 것 같다고 비유하고 있죠. 그러니 비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풍자는 비유로 비판의식을 담아내거나 비판의식을
해학적으로 그려낸 것을 말합니다. 이 글은 거울이라는 비유적 소재를 통해서 맑은 거울이 깨뜨려지는 사회, 못생긴 사람들이 득세한 사회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풍자적이죠. 그리고 작자가 자신의 처세관으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 처세훈적. 주제는 거사의 처세술이라고 하였는데 거사는 곧 작자의 대변이니까 이규보의 처세술이 되겠네요. 묻고 대답하는 대화 형식 중에 작자의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납니다. 거울이 상징적 소재로 사용되었고요. 그런데 그 상징적인 의미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인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경설에 대한 해석은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명쾌하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거사가 보는 거울과 잘생긴 혹은 못생긴 사람이 보는 거울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의적이라는 말은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빗대어서 돌려서 표현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자님 말씀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맹자라는 책에 공자가 하신 말씀이라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물이 맑을 때는 갓끈을 씻지만 물이 흐리면 발을 씻게 되는 것이다. 물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어쩌면 이규보가 마음속에 담았을 문장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말입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